마이너스 4.4%라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숫자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또 2021년 경제 전망이 아니라 미리 보는 2021년 경제 전망을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션의 대주제가 변화, 그죠? 변화와 소통 아닙니까? 특히 저는 그 중에서 변화를 맡고 있는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년 경제 전망 책을 이제 발간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 경제 전망에서는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그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맞고 있는 것들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2021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또 발간을 하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샅샅이 낱낱이 저자 직강으로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인데, 몇 가지 주요 요점들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을 맞이할 때 2019년 말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특히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보면 2020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쭉 낱말을 적어놓은 인상적인 표지를 발견했는데, 2020년에는 뭐 트럼프의 재선이 있을 거야, 브렉시트가 이행될 거야, 도쿄올림픽이 있을 거야, 블라블라블라. 그런데 더 이코노미스트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것, 코로나19라는 것이 빠져 있다. 도쿄올림픽은 없었어야 되는 게 여기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대외적인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충격을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 다음 재앙은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2021년 내내 지속될 것, 뭐 이것도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코로나19 이후에 다른 어떤 대재앙이 오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항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1930년대, 대공황이죠, 1930년대를 경험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아무도,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무도 손을 안 들고 계시다. 제가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1930년대를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안 들으셨다면, 2020년의 이 세계 경제 충격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충격이다.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살아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경제 충격인 것이다. 사실 여러분이 경제 위기라는 것을 몇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거 경험하셨습니까? 네, IMF 외환위기, 그죠? 1997, 8년의 외환위기. 그때 세계 경제가 엄청 충격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봐야 2.61% 플러스 성장했어요. 여러분이 나름 엄청난 경제 충격이라고 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봐야 그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0.073%, 소수점 자리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니까 마이너스지, 자리 없애면 그냥 0인 거죠, 그죠?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률 이 전망치는 IMF가 마이너스 4.4%로 전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마이너스 4.4%라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숫자인 것이다.
제가 그래서 2021년 경제전망 책을 준비하면서 어떤 납득이 갈 만한 인문학적 그림을 넣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작가님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마치 벽을 보고 살아가는 것 같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하한가. 주택 가격은 왜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거야? 도대체 국제 유가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가 있어? 도대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제발 2021년 경제를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2021년 경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또 나에게는 어떤 위협이 있을까를 먼저 알고 준비된 나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021년 경제전망 강연이, 그리고 2021년 경제전망 제 책이 2021년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모습, 그 얘기도 있지만 계속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그런 삶, 코로나19는 어쩌면 2021년 내내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전제도 지금 깔고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일상이 바뀌냐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19 전후로 감소한 키워드가 있어요. 뭐가 감소했어요? 여행이 감소했어요. 맛집 안 찾아다녀요. 미세먼지 검색할 일이 없어요. 물론 미세먼지도 줄었지만 밖에 나갈 일이 없어지니까. 심지어 데이트도 줍니다. 카페도 안 가요. 카페 안 가고 데이트 안 가고 여행 안 가니까 당연히 패션에 대한 관심도 줄어요. 그러면 어떤 관심, 키워드가 늘어날까? 일상이 바뀐 모습을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크게 늘어난다. 그럼 집에서 뭐 할까? 책 보자, 공부하자, 집 근처 산책하자.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의 라이프스타일 자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 소비 트렌드도 바뀌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주겠죠. 주가가 엄청 뛰는 그런 몇몇 종목들이 생기죠. 왜요? 집에서 살아가니까, 엄마 아빠가 재택근무하니까,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원격 수업하니까 다 같이 집에서 보내요. 그래서 뭐를 꾸미기 시작합니까? 집을 꾸미기 시작해요. 특히 아빠가 드디어 오피스 아워 중에, 소위 평일 중에 계속 엄마 아빠랑 함께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허먼 밀러라는 이 기업은 여러분 의자, 등받이 좋은 의자로 유명하죠. 이 허먼 밀러라는 이 가구 기업이 홈 오피스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할 만큼 공급을 찍어내야 되는, 주가가 당연히 엄청나게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죠. 아마도 우리 세계인의 평균 몸무게를 계산을 해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극명하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집 안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집 안에서 어떻게 운동할까, 어떻게 살 뺄까, 그러면서 당연히 홈트라는 단어가 크게 부상합니다. 그러면 LG U+ 같은 5G 기반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은 뭐를 고민합니까? 집 안에서 트레이닝 서비스 받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나의 자세와 팔 각도와 움직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코칭받는 선생님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가상 증강현실, 모션 캡처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코치님이 옆에 없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과 같은 코칭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는 홈 트레이닝 서비스가 런칭되죠. 이런 것들을 특별히 어떤 트렌드라고 하냐면 언택트이지만 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 해서 커넥트, 그래서 언택트 앤 커넥트라는 트렌드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많이들 게임합니다. 원래 친구들 만나서 게임하다가 각자 집에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친구의
사양과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같은 방에서 게임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만큼 게임이 어떻게 바뀝니까? 클라우드 게임. 이것도 역시 언택트지만 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 언택트 앤 커넥티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같은 것들이 등장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이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변화하는 산업의 지형도 함께 맞물린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산 가치의 변화.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그 질문, 자산 가치의 변화. 혹시 4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답변해 봐 주시겠습니까? 짜장면 가격이 500원. 예, 이 입모양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500원. 지금 짜장면 가격은 뭐 5,000원. 짜장면의 가격이 10배 올랐어요. 그러면 짜장면의 가치도 실제 10배 올랐나요? 답변해 보세요. 짜장면의 가치가 10배 올랐나요? 40년 전 짜장면에는요, 소위 아버지 월급 때만 먹는 외식용품이었어요. 그래서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 드시기 싫다고 하셨어. 왜 싫다고 했을까요? 비쌌기 때문에. 가치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짜장면은 끼니를 때우는 거죠. 그죠?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짜장면 가격은 올랐을까요? 대질문입니다. 그러면 짜장면에 투자할 걸. 40년 전에 짜장면 1000그릇 사놓을 걸. 다만 짜장면은 투자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소비재라고 하죠. 특별히 직접 소비재.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거예요. 직접 소비재이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아닌 거지만, 그렇게 가치가 올라갈 것에 투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재테크인 거죠. 그 투자 대상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아직도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폐업이 줄도산하기 직전입니다. 임차 계약이 있잖아요. 임차 계약 기간이 존속하는 한 딴 거 할 수 없으니 그냥 이 매출로 월세도 못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을 영위하시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1년이 경과되는 시점, 대략 12월에서 3월 정도에는 폐업자가 굉장히 많이 속출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주가는 제자리 돌아왔나요? 왜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고공행진하나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기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여러분 2008년으로 잠깐 돌아와 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미국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하죠. 금리를 인하해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야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그 소비하고 싶어지니까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죠. 경기 부양책을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죠. 그러다가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듯 하니까 금리를 다시 정상화해요. 그래서 제가 2020년 경제전망 때 뭐라고 했습니까? 책에서, 강연에서, 오마이스쿨 강연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20년에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낮은 저금리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실제 우리는 그 낮은 금리에 왔는데, 저는 코로나19를 전망하지 못했으니까 요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코로나19의 충격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니즈가 당연히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금리,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금리는 그냥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여러분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가장 낮은 금리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2020년 경제전망에 그걸 전망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금리를 인하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도 역사상 처음으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4차 추경했죠. 4차 추경은 1960년대 이후로 처음이에요. 추경 규모로는 역사상 가장 크고요.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도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헬리콥터 머니죠. 헬리콥터에서 돈을 막 뿌려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져 왔던 거예요. 아까 짜장면의 가격이 10배 오른 건 짜장면의 가치가 10배 올라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10배로 떨어졌다. 40년 전에는 500원으로 짜장면을 바꿨지만 지금은 500원 주고 짜장면을 못 바꾼다. 나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나는 40년 동안 저축에만 의존했었을까? 아니면 나는 40년 동안 부동산을 갖고 있었을까? 어떤 자산을 부여잡고 있었을까? 짜장면이 20, 30년 보존 가능하다면 짜장면 천그릇을 들고 있었을 걸. 그게 좋은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충격에 소위 월스트리트 자산 가치는 고공행진하고,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대로 실물 경제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갭이 벌어집니다. 실제 자산의 가치는 이렇게 높게 형성되고 소득은 오히려 줄어요. 사실 경제 전망은 제가 사실은 기업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더 많이 강연도 하고 만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 전망이라 함은 2021년 경제가 어떻게 바뀔까, 우리의 기업 경영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 이걸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하는 거죠. 한편 여러분처럼 가계 입장에서의 경제 전망은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를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산의 가치가 특별히 더 높게 형성될 테니 그 높게 형성될 자산의 가치에 다른 자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재테크라고 하죠. 그런데 왜 경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투자하려 하느냐?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책에다가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왜 눈을 감고 운전하려 하느냐? 주식 차트에 뭐가 트렌드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옵니까? 부동산 차트에 어떤 영역이 유망하고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옵니까? 그래서 경제 전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19가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설 때쯤이었어요.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설 연휴 때 친척들 뭐 한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큰 잔치상 있죠. 잔치상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방송에서 딱 나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있었는데 어제는, 오늘은 한국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친척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진지하게 친척들한테 이 설 연휴 끝나면 당장 달려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금 사라고 그랬죠. 저도 뭐 했을까요? 저도 갖고 있던 현금을 다금으로 바꿨겠죠. 왜? 코로나19 확산되면 불확실성이 고조되죠.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는 빅스 지수, 변동폭이 굉장히 높아지는, 역사상 가장 높은 변동폭을 기록하죠. 불확실해져요. 위험을 느껴요. 혼돈의 도가니예요. 그럴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합니까? 공격적 자산을 선호합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자산 하면 어떤 게 안전자산이죠? 금, 달러, 엔화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이죠. 저는 달러로 안 바꾼 이유는 이게 어쨌든 미국으로든 다른 나라로든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스 사태 때나 메르스 사태 때나 스페인 독감 때나 그런 걸 보면 글로벌리 창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을 선택했죠. 근데 실제 금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 가격이 고점을 갱신하고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을 기록하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을, 그 최고 기록을 갱신합니다. 지난 9월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경제를 들여다보면서 앞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디에 나의 자산을 옮길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되겠다. 산업지형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아날로그 경제였는데 이제 디지털 경제예요. 키오스크가 보급이 돼요. 말 그대로의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라이더 온리 서비스, 자율주행 서비스인데, 자율주행 서비스, 이제 소위 말하는 택시 서비스인데 이제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죠. 특히 그린 뉴딜 사업이 바로 이런 태양광 더하기 ESS, 이런 산업이 크게 부상할 수밖에 없는 골자예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두 번째 이 녹색 경제, 녹색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수소 충전 인프라 몇 개 됩니까? 서울시에 10개도 안 돼요. 6개가 안 돼요. 3개라고 제가 지금 지도를 보니까 그래요. 지도 보니까 수소 충전소 지도인데, 그럼 수소 충전소가 3개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서 수소차 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를 열심히 보급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역시 중요한 산업의 대상이고, 현대 로템은 수소 전기 트램 시험용 차량을 개발했고, 내년이면 수소 열차마저도 수출의 기회가 열립니다. 이런 것들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고, 소위 한국판 뉴딜 사업을 단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뉴딜 펀드에 대한 투자 기회가 있는 거죠. 뉴딜 펀드 하면 크게 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정책형 뉴딜 펀드는 정부가 20조 원을 모금하는데 그 중에 7조 원을 정부 예산을 써요. 그러니까 초반에 나올 손실을 보존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2021년 상반기에 뉴딜 펀드, 특히 정책형 뉴딜 펀드 나오면 관심 가져주시고, 뉴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세제 지원 혜택을 주기 때문에 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2021년 경제 전망과 대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4.4%로 여러분 인생에 처음 만나보는 세계 경제 성장률. 근데 2021년은 반등한다. 이미 반등을 시작했다. 다만 이 5.2%라는 성장률 숫자를 보면 평년보다 높아요. 그 이유는 20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안 좋았던 흉년을 봤던 그 해를 지나면 그 해와 비교하면 GDP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는 거다.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그거를 기저효과라고 한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죠.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지 경제가 정말 평년보다 더 높게 폭풍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진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1%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21년은 말씀드렸듯이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제가 늘상 반복하는 문장이 있죠. 변화에 투자하라. 변화에 대응하라. 2021년 경제 어떻게 펼쳐지고, 특히 그 2021 경제는 그냥 평범한 변화,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경제 여건으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내용이, 우리가 다 시궁창에 빠져 있다. 그러나 몇몇은 별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궁창에 빠져 있지만 그 위기만 볼 것인가, 지금의 위기, 넉넉히 위기만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시궁창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를 바라볼 것인가. 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뀔 수 있겠다. 2021년의 변화를 저와 함께 먼저 들여다보고, 나는 그 변화 속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셨다면 제 짧은 강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